연구소 영앤영 21대 국회에 보내는 뜨거운 비대면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커리어 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정치는 예술과 영감의 영역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두 분이 뭐 그렇게 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름에는 영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 평생 그렇습니다. 마키님께서 영앤영 최평은 이런 명절 밥상 전문가 아닌가요? 이렇게 그럼요, 물어봅니다. 그럼요. 그렇죠? 아주 오늘 맛있는 재료를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도 밀리지 않습니다. 명절 때. 그렇죠? 양보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니, 여기 데이터가 뼈라면 네. 저는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네.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명절 들어가기 전에 조금 다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네. 전 환경부 장관 구속됐어요. 구속됐어요. 네. 이게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거는 굉장히 특이하죠? 네. 직권남용.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임성근 부장판사. 네. 직권남용이 무죄가 나는 무죄 바람에 났습니다. 예, 네. 이건 파면감인데 위헌적 행위를 했지만 직권이 없는 자가 직권을 남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이제 거의 거였어요. 대부분의 사법농단 판사들이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 다 줄무죄. 이 네. 부분 때문에. 다 무죄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직권남용이 인정됐는데 직권남용이 이게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해요. 예. 그런데 국정농단 때 일부 인정이 됐었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인데 거의 똑같습니다. 예, 논리적인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초기에 야당이 총공세를 했던 적이 있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 주로 공기관, 네. 공기업의 주요 대표나 임직원, 기관장들이 이 환경부 신임 장관이 와서 사표를 종용했다. 예.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네. 그게 나중에 고발까지 돼서 장시간 재판이 오다가 오늘 우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판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재판 네. 다 잊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인정이 된 겁니다. 말씀하신 직권남용이.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임원들을 압박해서 사표를 쓰도록 만들었다. 이게 이제 네. 과거 정권에서는 사실은 일괄 사표를 받았어요. 예, 전임 정권에서 맞아요. 임명됐던 사장, 뭐 감사 이런 사람들 일괄 사퇴를 받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일괄 사퇴를 받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네. 거의 대부분 그 자리를 지켰죠. 유임하다가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정부적 판단에 따라 달라요. 정부마다. 근데 이제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던 분들을 그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하느냐. 네.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일괄 사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사실 저는 이제 후자 쪽이 더 맞다고 보는데요. 통상은 본인이 예. 용태를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괄 사퇴를 받지 않다 보니까 재임을 길게 가져간 분들도 있고 임기까지 끝까지 여러 그 유형이 있었는데 이 환경부에서는 이제 일부는 또 자진 사퇴를 낸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스스로가 옷을 벗은 분들도. 예. 근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장관이 무리하게 이 직권을 행사해서 사표 제출을 종용한 거 아니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네. 그 죄가 좀 성립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청와대의 신미숙 그 균형 인사비서관한테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만약에 청와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에게 더 무거운 만약에 형량이 떨어졌다면 이게 이제 그 뒤로 또 청와대까지도 여러 가지 그 수사의 칼날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장관 쪽에 좀 더 혐의가 무겁게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사팀은 지금 이제 해체돼 가지고요. 네. 재판으로 갔어요. 수사 당시 검사는 그만뒀습니다. 지금. 명단을 보시면 명단이 쭉 있고 OXOX 이런 게 쳐져 있는 명부가 나와서 네. 야당이 이제 공세를 폈었는데 예. 환경부가 당시에 이제 해명했던 내용은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사임할 것인지 계속 재임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본 표이다. 네. 근데 그중에 일부 인사가 아니다. 명백하게 나가란 얘기를 들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이 커졌던 건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어쨌든 집행유예라고 하지만 이게 이 유죄가 인정된 거잖아요. 예. 저는 선거 상황에서 또 야당이 이건도 총공세할 가능성 있는 사건이 그래요? 터졌다고 봅니다.
야당의 총공세를 이어가던 북한 원전 문제는 거의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받아들여졌다면 이게 좀 커졌을 수도 있었는데 검찰로 치면 네. 1승 1패가 된 거예요. 그렇죠. 어제 오늘. 그렇죠. 근데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영장 기각 이게 훨씬 아플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집중했고 또 이 부분은 청와대까지 충분히 겨눌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좀 판단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는 이어가고 있고요. 환경부 사건은 오래전에 종료됐고. 끝났고. 네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 백 전 장관 관련 이 산업부 관련 수사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전해지고 네. 그리고 이제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나서 네. 한 달 만에 바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한 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백 전 장관이 기각돼서 이 수사는 동력을 잃었다. 이게 네. 오늘 조간의 대부분의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이 172자인가요? 이 기각 네, 사유에 네, 대해서 보통 뭐 열 몇 자, 20몇 자, 네. 뭐 증거 인멸 없음, 장문에 뭐라고 하죠? 뭐 네. 도주 우려 우려 없음, 없다. 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쓰잖아요. 네네. 근데 굉장히 길게 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음. 범죄가 소명되느냐인데 범죄 소명 측면에 있어서는 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 범죄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쭉 나와서 사실 검찰이 별로 입증한 게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대목입니다. 무리한 그러니까요.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뒤따라오겠죠. 바로 뭐 그런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북한 원전 관련된 수사는 가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어요. 검찰이 검찰총장에 총장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그렇죠.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4월 재보궐선거 지금 네. 판세가 좀 어떻습니까? 좀 어떻게 좀 보입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신년 여론조사가 막 쏟아졌죠. 맞아요. 원래 이제 연말 연초 되면 여론조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이제 그 정부 여당이 굉장히 악재가 많았던 네. 뭐 연말에. 사면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복귀도 했었고 연말부터 계속해서 네, 국민의힘이 좋았죠.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론조사 해보면 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또 부산에서는 박형진 후보 예. 이러면서 야권 쪽이 굉장히 우세한 정당 지지율도 야권이 그리고 우세했어요. 격차가 꽤 컸습니다. 뭐 두 자릿수까지도 나오고 양자 대결을 해보면 네.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다가 그 뒤로 대통령 지지율이 그 완만하게 반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필두로 해서 3차 재난지원금 그다음 확진자가 좀 줄어들었고 백신 문제가 좀 가라앉았죠. 논란이. 이러면서 1월 한 20일경 전후로 해서 대통령 지지도 다시 40%대로 도약을 하고요. 터닝 포인트는 대통령의 신년 신년 기자회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당 지지율이 좀 따라 같이, 오르는 같이 올라왔죠. 민생에 좀 주력한다는 이미지가 좀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또 서울시장에 박영선 전 장관이 출사표를 좀 던졌고요. 드디어 등판하면서 네. 격차가 빠르게 좀 좁혀지는 맞습니다. 양상이었죠. 네. 그러다가 다가 최근에는 또 그러면서 또 야권에서는 김종인 안철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네. 초반에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치고 굉장히 나갔죠. 주도권을 잡는 양상이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걸 끊어내면서 맞죠. 단일화에 대해서 끊어내면서 오히려 주도권이 국민의힘 쪽으로 좀 넘어가는 양상. 최근에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보다는 나경원, 오세훈 양강 구도가 그 두 후보한테 지금 이목이 좀 집중되는 좀 것 같아요. 집중됐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금태섭 단일화 이게 나오면서 음.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가 나오면서 안철수 대표가 다시 또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지지율이 좀 주춤하고 하락하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들고요. 나경원 의원도 추마 선언 때 굉장히 굉장히 그 사람들의 세인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죠. 독하게 섬세하게 네. 머리끈 또 질끈 묶고 이런 어떤 뭔가 강단 있는 모습들 이런 게 또 머리끈 질끈 묶었다고 기사가 한 100개 나왔더라고요. 네, 많이 나오죠.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박영선 장관과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안심번호로 조사했을 때 ARS 조사 방식과 전화면접 조사 방식하고 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ARS로 조사했던 TV조선이라든가 시사저널 이런 데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고요. 두 후보 간에. 반면에 문화일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오차 범위 밖으로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안철수 우위로. 그리고 이제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 내에는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조금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조사 방식에 따라 조금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신년 초에 비하면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최평 나경원 후보가 1억 뭐 결혼하면 1억 뭐 출산해도 네네네네네. 뭐 이렇게 던지고 전체 5조 원이 필요한 네. 공약을 냈죠. 지난주에는 오세훈 후보가 V 해가지고 VIP 네네네네네. 문건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네. 후보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그걸 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오면 노이즈 이게 마케팅은 되죠. 선거에는 도움이 됩니까? 선거에는 도움이 안 돼요. 안 돼요? 그 질을 봐야 돼요. 네. 정보의 양밖에 아니라, 그러니까 정보의 양, 우리가 숫자는 데이터 얘기하지만 네. 저는 이제 감과 촉은 질인데 네. 옛날에 무슨 무지하던 시절에나 나경원 이름이 나오면 나경원인가 봐. 이 추세가 생겼는데 그렇죠. 요즘에 이 민주 시민들이 굉장히 고도화된 정치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따져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신환 이제 후보가 드라이브를 걸었죠. 예. 나경영이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갑자기 허경영이 네, 허경영 소환됐습니다. 총재에 이제 비유한 건데. 오늘은 허경영 씨가 직접 나와서 또 얘기했더라고. 기사를 또 큼지막하게 써줬더라고요. 그 본인도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선 아, 마당인데 예비후 말이죠.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등록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아까 노이즈 마케팅 측면에서는 허경영의 이름을 다시 소환해 준 결과가 돼버렸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나경원 예비 후보는 난 나이팅게일이다 또 이렇게 받아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 1년짜리 이 남은 기간을 임기를 채우는 시장이 이렇게 이제 큰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은 이걸 비판하려면 당 지도부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부산에서는 한일 해저 터널 얘기했잖아요. 이 지금 100조 원이 넘는 사업이고 네. 한국과 일본 간의 국책 사업으로 양국이 합의해도 이게 한 뭐 10년 15년 걸리는 사업이고 네. 230km의 바다를 뚫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수심이 한 100m까지 되는. 좀 부정적 평가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게 선거판인데, 어쨌든 지금 문제는 이 5조짜리 공약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내부에서 싸우면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시너지가 나는 게임을 이게 절박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시작했다.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오세훈 전 시장이 비판했냐면, 자, 이 너무 강성보수 색깔을 띄어서 당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네. 여기 또 황교안 전 대표가 소환이 되잖아요. 예. 황교안, 나경원 투탑 체제 아니었느냐라고 비판을 해요. 그렇죠. 지난 선거 그 예. 망친 사람들이 바로 당신 아니냐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근데 흐름으로 거기에 가냐면 김종인 위원장도 계시잖아요. 그때 그렇죠. 선대위원장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서로 네. 이게 과거 지도부와 현재 지도부를 동시 타격하면서 예. 사실은 이게 또 제살 깎아먹기에 이제 한 양상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게 있다. 이렇게 첨예한 선거, 치열한 선거에서는 누가 실수 안 하느냐. 맞아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 맞아요. 실수가 지금은 잊혀지지만 TV 토론을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맞아요. 그 상대가 얘기로 공개하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거 가기 전에 9709님께서 중도층이 설문조사에 응하기는 하는지 궁금해요. 이거 물어봅니다. 자, 중도층이 설문조사에 지금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고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는 앞으로 계속될까요? 재보궐선거 2달이 채 안 남았는데 데이터 박. 교통방송 뭐 듣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또 미리 지금, 넘겨짚었어. 예. 중도층이 사실은 정치 저관여층이 좀 더 많죠. 사실 많은데 그렇다고 중도층이 응답을 안 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다만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 전화면접 조사는 상담원 직접 전화해서 말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끊으려게도 좀 미안해서 응답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중도 성향 중에 정치 저관여층들도 좀 응답을 편하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ARS 안심번호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기계음이기 때문에 끊는 경우가 많죠. 상대적으로 저관심층이 낮습니다. 그러나 과연 총선의 보궐선거인데 그럼 투표율이 50% 초중반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 과연 뭐가 더 적중률이 좋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 선례를 보면
휴대폰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하되 ARS 안심번호가 조금 더 적중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투표율이 좀 낮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빙 선거가 될 거예요. 여야가 박빙 선거가 될 네. 거기 때문에 중도층이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스윙 보터들이 어느 쪽으로 살짝 기우느냐가 승패, 당락을 가늠할 수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여기서 키죠. 아주 중요한 건 선거의 구조예요. 양자 구조냐 다자 구조냐에 따라서 중도층의 표는 엉뚱한 데로 쏠리고 다 사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 네. 선거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측이 과연 범야권 단일화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가인데 예. 이게 쉬워 보이지 않고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박시영 대표 계속 주장하고 네. 있고요. 단일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도 예상했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예. 이게 단일화를 해야 되는 한쪽 축의 수장인데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철수 대표 만났더니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하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을 이미 제꼈다. 그래서 그때 입당하라는 얘기에도 이제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볼 일이 없다고 했던 것이다. 이 배경을 설명합니다. 선거도 안 끝났는데 예. 이건 뭐냐면 우리 본선 주자 나오면 단일화는 해야 하는데 안철수 중심의 단일화는 없다. 이 선언의 다름 아니고요. 네. 두 번째로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 단일화가 안 된다라는 거를 예견할 수 있게 해주는 발언들이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삼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도 계속 했었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 단일화는 상당히 먹구름이 끼어 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네. 된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잘했어 이러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단일화를 해본 분들은 아는데 협상 과정에 해봤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이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가 일반 그냥 광역단체장 동시선거에서 한 선거가 아니라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전초전이죠. 거의 준대선급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단일화 조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할 때는 역선택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층들이 국민의힘 이 보수 야권의 단일화에 대해서 그닥 자기가 원래 찍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본인들한테 유리한 사람을 거꾸로 역선택해서 떨어뜨리려고 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론조사를. 그런데 이런 이번- 초대형 이벤트가 벌어지면 대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일화가 들어가면 지난번 2012년 안철수 네, 문재인 네. 때도 그랬어요. 뭐냐면 한 일주일 전, 4, 5일 전에는 여론조사가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러나 언제 단일화 할 것처럼 막 언론이 나오잖아요. 며칠간 며칠 날 할 것 같다. 막 이렇게 네네. 예상 기사가 나오면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막 5% 움직입니다. 쳐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누를 짤 때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 빼자. 오히려 자기가 더 세니까 국민의힘 최종 주자한테 민주당이 역선택할 가능성도 이렇게 그렇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네. 예. 이게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이 쉽지 않습니다. 이 룰을 단일화 룰 그 삿바싸움 하나 문구 하나에 따라서 지금 당락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면 더 좀 예민해지죠. 왜냐하면 시간이죠. 지금 국민의힘 최종 주자까지만 지금 결정이 됐거든요. 네. 방식이 100% 여론조사를 하되 민주당 지지층까지 모든 지지층을 다 포함하는 포함한다. 방식으로 결정이 아하, 됐는데 네. 근데 거기서도 여성 가산점 10%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세훈 나경원 이 두 분이 피말리는 접전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나 안철수 금태섭 승자와 2단계 단일화는 아무런 지금 룰이 만들어지지 없어요. 않았고 아하. 그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최종 주자가 부각되는 시간을 좀 벌어주려 할 거고 그 당시에 여론의 흐름을 유심히 보면서 이게 민주당 최종 주자하고 양자 대결 중심으로 갈 거냐. 예를 들면 박영수, 우상호 둘 중에 한 분이 되시면 그분하고 뭐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가까이 붙여보는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보수 야권 범야권의 후보로 누가 좋다고 그렇죠. 보느냐. 선호도 중심으로 갈 거냐. 민주당 지지층은 뺄 거냐 낼 거냐. 이런 강론이 굉장히 다 강론에 따라서 몇 맞아요. 퍼센트가 움직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 룰을 정하는 게 쉽지 근데 않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제 설명절 지나면 2월 중순이잖아요. 네. 근데 2월은 날짜가 짧잖아요. 네. 2월 진짜 금방 끝나는데 그럼 3월 1일에 제3지대 단일화 주자가 발표돼요. 네. 그리고 사흘 후에 3월 4일에 국민의힘 본선 주자가 발표가 돼요. 네. 그럼 실제로 지금 시작해도 그 단일화 방식을 논의할 시간이
일주일 남짓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몇 번 해봤고요. 맞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을 강조하시는 분인데 자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김연아 비대위원이 주진우 라이브에 와가지고 야권 단일화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언론 많다. 네네네. 평론가들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니 그 잘 되는 게 좋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잘 되는 네. 게 당연히 필요할 텐데 과거 선례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뭐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쉽지 않다. 자, 아까 얘기했던 박시영 대표님이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TV 토론이 변수가 될 것이다. 맞아요. 코로나 시대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TV 토론이 더 중요해졌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금태섭 안철수 네. TV 토론 해야죠. 그 다음에 국민의 힘과 국민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의 힘과 보수 야권 같이 또 TV 토론 해야죠. 이거 그렇죠. 자 토론의 횟수, 질 횟수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질은 아니 어떻게 당연히 될까요? 횟수를 금태섭 후보 쪽은 횟수를 주장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지지도가 좀 낮기 때문에. 네. 계속 좀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근데 거죠. 이제 안철수 자신을. 대표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체급 질이 차-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체급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근데 지지율- 사실 언론이 얼마나 받아줄지도 모르겠어요. 공중파가. 왜냐하면 2단계 단일화를 더 관심을 가질 테니까. 네, 최종 단일화. 이제 그것도 민주당과의 형평성 뭐 이런 게 있어서 공중파에서 얼마나 이렇게 횟수를 조정하거든요. 예. 민주당 경선에서 또 디비토는 몇 번, 뭐 국민의힘 몇 번, 균형을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균형을 되니까.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번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횟수보다도 그 자리에서 뭐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테니까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딱 트집이 하나 잡히면 일파만파로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실수할지. TV 토론에서. TV 토론은 무조건 안철수 후보가 불리해요. 왜요? 이건 안철수 안철수 아니, 대표도 많이 이게 했기 때문에 경험이 생겼을 안철수 거 예비 아니에요? 후보를 위한 조언인데 예. 왜 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뺏길 게 많잖아. 네, 네. 이 금태섭 전 의원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뺏어 올 것만 있지 내가 버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훨씬 도전자가 공세적으로 나가죠. 네. 그러면 이제 부자 몸조심을 하게 되죠. 안철수 후보는 말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최근의 토론회에선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지루한데 안철수 예비 후보 이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되면 무쟁점이 마이너스를 제일 할까요? 좋을 수도 있어요. 안철수 네. 대표 입장에서 뭐 쟁점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고. 여기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보도입니다. 제3지대 단일화 경선을 준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나왔어요?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2월 15일에 첫 TV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도 잡았습니다. 두 번째 TV 토론은 2월 25일에 실시하기로. 열흘 간격으로 네. 두 번 하는 거네요. 최소 두 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3월 1일 날 결정하신다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관심은 국민의힘 TV 토론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선, 이제 마지막 경선. 오신환, 조은희 네. 이 두 분이 약간 지금까지 메시지를 보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쪽에 좀 각을 세우는 입장이에요. 공격하고 있는 공격하는 입장이에요. 선두주자니까. 그러면 이제 3대1 싸움이 됩니다. 오세훈 후보까지 보면. 그러네요. 나경원 후보가 1대3 구조로 싸울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TV 토론 방식이 3명이 같이 이제 하는 방식이라 1대3 구조는 아니지만 네. 매번 2대1 구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굉장히 그 말솜씨가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말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대변인도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불꽃 튀는 설전이 좀 예상이 돼서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을 것 벌써 같아요. 재밌네요. 벌써.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안철수 저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좀 설 전에 한 번 하고 설 끝나고 한 번 하고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내일 모레면 이제 연휴로 돌입하기 때문에 그렇죠. 밥상머리 민심에 뭐 재밌는 재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네. 정치권에서 항상 여의도에 저희 취재할 때 다 보면 명절 전에 자 설날 추석날 밥상머리에 이 화두를 던져야 된다. 계속 맞아요. 고심하지 않습니까? 오늘하고 내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거든요. 자 지금 근데 안 모여요. 이슈가 없어. 자, 안 모이니까. 안 모여서 안 그럴까요? 모여요. 안 모이니까. 그래도 설날 그 4인 이하 밥상머리에다 어떤 화두를 던져주는 게 유리합니까? 네, 일단은 민생에 직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기가 설 지나면 관심이 떨어져서 시기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슈에 묻힐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 타이밍이 바로 백신이에요.
지금 국민이 제일 관심 있는 두 가지. 하나 방역, 하나 경제. 네. 이게 제일 큰 건데 코로나 방역이 최고죠. 코로나19 지금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여당이 유리한데 문제는 방역 당국이 지금 초긴장하는 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늘고 있어요. 네. 그럼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속도와 백신이 접종되는 속도의 속도 싸움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든 백신을 빨리 아스트라제네카가 고령자들에게 효과 있을까 없을까 이거 내일 결정 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맞춘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근데 파이자가 2월 말 3월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름에 들어오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2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백신 접종이 제일 큰 이슈예요. 네. 사회적으로. 그 다음은 이 영업 손실 보상제 네. 언제 하느냐. 4차 재난지원금 3월에 지금 준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언제 주느냐. 얼마 주느냐. 어떻게 주느냐. 근데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서울시장 후보들이 토론을 하는데 정치 공방을 하고 있어. 그럼 이건 정말 이 시민들을 외면하는 일이 되고 시민들도 외면할 것이다. 저도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나 가느냐, 이 코로나 방역이 얼마나 가느냐 이쪽이 더 큰 연동돼 있죠. 그러네요. 연동돼 잘 있죠. 보셨어요. 관심사로. 역시 예리합니다. 제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 자, 그래서 여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 사이에 오늘 내일 남았을 텐데 내일 예를 들면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보편과 선별 두 가지를 다 하겠다. 이낙연 당대표가 맞아요. 얘기했는데 예.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가 예. 선별만 좀 하자. 맞아요. 이러면 이제 대통령도 재정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그렇죠. 최대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게 내일 뭔가 결정이 정리된 나오면, 메시지가 나온다면 민심에 좀 그렇죠. 영향을 미칠 그렇죠. 가능성이 자 있고요. 그러면요 여당과 지금 청와대에서는 밥상머리를 들었다 놨다 할 이슈를 던졌다고 보이는데 그럼 네. 야당이 지금 못 던지고 있습니까? 야당은 어차피 지금 그 개별 후보들한테 좀 맡겨놓은 메시지들 아닐까요? 지금 그러니까 야당이 좀 아쉬운 게 바로 네. 그 대목인데 지금 이제 이 야당이 기대하는 건 지난해에 가장 재미 본 게 뭐냐면 네. 일명 추윤 갈등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정부 내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됐고 이 법무부 장관이 교체됐단 말이에요. 정리가 하고 끝났죠. 그리고 이제 박범계 장관은 어떻게든 직접적인 격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패싱이냐? 패싱 아니다. 근데 언론들은 계속 패싱이라고 또 주장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야당이 이걸 받아서 이거 봐라. 박범계 장관도 추미애 시즌2 아니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1인 시위 조호영 원내대표 계속 얘기하는데 국민들한테 큰 관심을 아니 이게 끌지 못하고 있어요. 민생과 별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비난을 해도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럼 옳다. 한쪽이 옳고 한쪽이 그르다 게임이 아닌 거예요. 탄핵은 탄핵대로 사유가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한 건 명백하니까 저건 잘못했네. 혹은 또 임 판사가 더 문제 아니야? 이런 국민들의 감론을박이 있는 가운데 이것은 생산적이지가 않은 논란이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되면 총무세를 하려고 했는데 힘이 빠지니까 네. 대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기억을 못하는 네, 이슈야.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문제가 지금 이 밥상머리에 올릴 재료를 야권이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 네. 아쉽다. 아니, 유일하게 지금 단일화 이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단일화도 단일화가- 비생산적이에요. 이건 해저 터널 수단이지 얘기하시잖아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잖아. 6716님께서 요즘은 명절에 정치 얘기 안 해요. 싸우기 싫어서 각자 가족끼리. 스마트폰 만지고 놀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동산, 부산 가덕도 해저 터널 이 문제는 밥상머리에서 큰 부산은 오를 겁니다. 부산에서는요? 부산에서는 적어도. 왜냐하면 부산은 가덕도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법 26일 날 본회의 처리하겠다. 민주당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좀 구체적 이야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과연 이제 그럴 때 국민의힘이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이 당론을 권고적 당론 수준에서 머물 거냐. 아니면 강제적 당론을 할 거냐. 자율투표 형태로 갈 거냐. 당론을 확실히 정하고 갈 거냐.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해저터널 관련해서도 이슈가 죽은 게 아니에요. 네. 박형준 후보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보겠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저터널에 대한 논쟁도 계속 짚혀질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율은 국민의힘에서 가져가고 있으나 이슈는 여당과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던지고 있네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이슈가 되는데
부산 시민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는 거죠. 추석 민심에. 야, 이게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성되고 어떤 효과를 내는 것이냐. 근데 처음에는 김종인 대표가 신공 하나 만든다고 이게 경제가 나아지겠느냐 했지만 네. 이제는 아니다. 바뀌었어요. 네. 여야 이견이 없는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TK 민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재보선 대상 지역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본산으로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그렇죠. 다수 의석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가 부산 민심은 TK까지 동의를 받아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시민들이 가덕도 좋지 얘기하는 과정에 옆 동네가 신경 쓰이는 거야.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천인공로 할 처음에 얘기 나왔고 이 중앙 이 정치 무대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지도부에서도 얘기 안 하는데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이군님께서 중요하죠. 부산 가덕도보다는 민생 일자리 부동산 얘기 훨씬 더 많이 해요. 내려와서 현장 조사 좀 해보세요. 얘기합니다. 갈까요? 2137님은 부산 사람입니다. 주변 분들 가덕도 해저터널 관심 없습니다. 이게 부산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박시영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배 드릴 테니까 세뱃돈은 나중에 주십시오. 네. 설 잘 보내십시오. 네.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부는